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한범호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안은행님 세 번째 회차를 통해서 가상자산 시대 암호화폐의 이모저모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시 말씀을 드렸던 주요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가 늘어나면서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암호화폐들이 기존 화폐의 고유 영역인 교환이나 가치 저장, 투자와 같은 영역을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들은 서비스 경쟁에 점차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중앙은행들은 신뢰성을 담보한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려고 저울질하고 있다. 네 번째는 민간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공존할 수 있고 민간 암호화폐 내부에서는 생존 게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을 금융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본연의 업무 바운더리입니다. 1차원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창에다가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같은 단어를 치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금융업의 형태인 보험, 카드, 은행과 같은 결과물을 넣어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결과값들이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부동산이라든가 대출과 같은 단어를 넣어서 블록체인과 검색을 해봐도 결과들은 꽤 나올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또 사용자 경험을 확장시키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체감하게 만든다. 이게 핀테크라든가 블록체인 기술이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이거는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거래 데이터들을 암호화하는 기술은 다양하게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카드 브랜드 회사들은 자사의 지급 결제망에 가상화폐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회사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체 은행들에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줬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 거래도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금융을 제도나 권력의 집중화 측면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이라는 업무가 지닌 고유한 영역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지금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주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들의 CEO라든가 아니면 페이팔, 마스터카드, JP모건과 같은 대형 금융회사, 어쩌면 신생금융회사들이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들만이 아닌 제도권 내부의 민간 기관들이 점차 가상화폐 시대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게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현재 금융산업 권력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은행 혹은 경제 관료들은 주로 가상자산의 부작용에 대해 조금은 경계하려는 입장을 표출을 합니다. 지난 안은행님 세 번째 회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폐라든가 현금이 글로벌 공공재 성격이다 보니 중앙에서는 헤게모니를 잃어버리기 싫을 거고 또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스스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화를 일부 시도해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대 첫 번째 회차에서 예고를 드렸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장점들을 지닙니다. 현금을 발행하는 비용이 줄어들고요. 보관 비용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휴대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되게 명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화폐 유통의 경로를 중앙은행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의 활력이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때문에 중앙은행이 모든 디지털 화폐 세상의 헤게모니를 다 가져간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융시장의 기본 환경이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을 하고요. 또 유통은 민간은행들에서 담당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의 발행부터 유통까지 모두 중앙은행이 담당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금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 금융기관, 은행들하고 마찰이 발생합니다. 민간 은행들은 이러겠죠. 중앙은행이 경쟁자가 돼버립니다. 소비자들의 이탈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른 대출이나 금리 여건을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은행들에게는 건전성에 대한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하고 민간은행들의 시중금리의 괴리가 커진다라는 점을 주목을 할 겁니다. 리스크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의 시장을 지원하는 행태도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간은행은 지원을 해주는 일방적인 주체였자라면 이제부터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우리는 은행 시스템을 잘 알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구축된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근간이 뒤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현재와 같은 완전한 권력의 집중화, 이거보다는 일부 권력을 조금 분산하고 민간 쪽으로 허용을 해주는 그림을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민간 가상자산들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굉장히 치열하게 발생을 할 거고요. 한번 변화가 시작이 되면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가상자산 시대의 변화, 중앙과 지방의 헤게모니 다툼,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관심하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볼 내용은 금융의 분산화와 최근 부상 중인 용어 NFT입니다. 디지털이 접목된 금융이 완전한 집중화보다는 분산화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대변하는 용어가 최근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체불가 토큰으로 번역을 하는 NFT, Non-Fungible Token, 이게 바로 그 단어인데요. 이는 개별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금액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기존 암호화폐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갖고 있든 아니면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든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든 문재인 대통령님이 갖고 있든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가 됩니다. 반면 NFT라는 디지털 자산은 각자 고유한 가치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판의 카드라든가 유명인의 트위터 원본, 또 유명인의 라이브 콘서트 음원, 이런 게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 개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을 보장을 해주고요. 또 이는 위조라든가 추적 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미 실물 자산이라든가 게임 아이템, 또 예술품, 사치품, 소지품 등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예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러한 NFT 거래 금액은 2억 달러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유명 NBA 선수가 자신의 1년차 연봉을 토큰으로 발행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명화 그림을 분산화해서 경매에 붙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임 내부의 부동산 아이템을 실제 세상에서 담보로 잡아서 거래를 형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기존 금융의 업무하고 접점이 있기는 한데 아이디어가 너무나 새로운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NFT 기술의 성장성은 이를 담보로 대출하는 시장인 NFT FI라는 측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는 DeFi라는 용어하고 NFT라는 용어를 합성한 개념입니다. 개인 대 개인 대출 방식으로 채권자하고 채무자를 연결을 하고 적정한 담보 가치도 자기네들끼리 한번 만들어보고 플랫폼 내부에서 계산을 해보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NFT FI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아는행님 3회차 녹화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나갔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는 여러모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접목도가 높은 게임 회사인 로블록스라는 회사, 그리고 또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반면 규제 수위를 높이는 국가들도 함께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함께 우리는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사를 결정하는 순간마다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는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디지털과 만나게 될수록 우리는 비용과 효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융 서비스도 결코 이러한 흐름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비용이라든가 각종 수수료, 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 각종 상품이나 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하려는 노력들이 모두 다 비용의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용을 많이 들인다고 우리가 얻게 되는 효용이 정비례하지는 않죠. 결국 더 나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편하게 해결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기회, 무서움 모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집중화되는 권력에 대한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저항감, 탈출감, 이러한 것도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은 비합리적 행동을 수반할 수 있는 코인 가치의 변동만을 좀 지켜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변화에 대한 본질을 조금 집중해 봤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빨리 변화한다는 걸 우리가 포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코 변화에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다짐, 그리고 새로운 투자 기회 모색, 그리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들, 이런 거에 주목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상자산 시대 두 번째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